네, 지금부터는 대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요,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지방선거 대진표가 이렇게 속속 확정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과 함께 7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판세를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정치평론을 주로 하시는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똑같은 질문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보시기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치열하게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지역 한 군데씩만 뽑아주신다면 어디를 꼽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경남 지역이라고 봅니다. 경남. 예, 왜냐하면 이제 수도권이야 뭐 많이 사람들이 네. 관심을 갖지만 예. 만약에 이제 김경수 의원하고 네. 김태호 전 최고위원이 격돌을 한다고 하면 리턴 매치 말하는 예, 거죠? 가능성이 크죠. 예.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경남 지역에서 문재인 후보하고 예. 홍준표 후보의 차이가 0.5% 포인트 차이밖에 안 났어요. 대선에서? 물론, 예, 대선에서요. 홍준표 네. 후보가 물론 이겼지만은 예. 그리고 김경수, 김태호 두 사람은 실은 지지난 총선 때 한번 격돌한 적이 있습니다. 19대 총선 때요. 아, 총선에서도 그랬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김태호 의원이 승리했었어요. 네. 48%에 52% 정도, 한 4% 포인트 차이로 그때도 이겼는데요. 그렇게 많이 그때 나진 아니 굉장히 않았네요. 왜냐하면 예. 1대1 구도로 가져가면은 48대 52 아니면 49대 49대 51 구도로 예. 간다. 이제 예. 그런 의미 있고요. 이게 이제 정말 그 현 정부 들어와서 PK 지역, 특히 이제 경남 지역은 과거에 김두관 지사가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네. 현재 민주당이 이긴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도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6.7% 포인트 차이를 이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PK 지역이 그러니까 결국은 교두보를 마련하는 그러한 전략을 이제 여당은 필 것이고, 뭐 야당은 뭐 어떤 경우든 간에 수성했다. 특히 이제 경남 지역은 홍준표 대표가 자신의 재신임을 묻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문재인, 홍준표의 대리전 양상으로 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최대의 격전이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부산, 경남을 뽑아주셨는데, 자, 최 교수님께서는 어디를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뭐 아무래도 서울을 꼽을 수밖에 서울. 없죠. 그러면 부산 경남을 꼽으셨으니까 서울이 아무래도 이제 예.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를 결심하면서 또 김문수 이제 전 지사를 또 자유한국당에서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과연 그러니까 민주당,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이 끝까지 갈 거냐? 이것도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 두 번째는 과연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이 뭐 화학적인 어떤 결합은 아닌다 할지라도 누군가 한 명이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어떤 뭐랄까요,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그러면 과연 민주당에서 누가 후보가 돼서 안철수 후보하고 붙을 거냐, 이런 네. 부분이 이제 관심 사항인데, 네.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가 예전에는 조금 민주당이 우세하고 뭐 지금도 우세하다고 보는 편이 맞겠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오면서 그 전에는 그냥 낙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조금 긴장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서울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서울부터 저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오늘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출마를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자, 보도가 얼마 전부터 나왔었는데 이걸 갑작스러운 출마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미리부터 준비를 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오늘 출마 선언문 내용을 보면요, 내용만 봤을 상당히 때? 준비를 했다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돼 있던데요. 네. 하나는 서울시와 관련된 비전을 얘기를 했어요.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라는 네. 얘기를 했고, 예. 또 하나는 현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날카로운 칼을 들이밀었어요. 무능과 예전에 위선. 양보를 했던 분인데. 뭐 그랬다 하더라도 예. 지금 뭐 완전히 갈라쓴 상태니까요. 예. 마지막 세 번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의 각을 칼을 세웠습니다. 세웠습니다. 이것은 2022년도가 대선이거든요. 네. 2018년도 4년 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본인이 서울시장을 잘해서 네. 만약에 전폭적 지지를 받는다면 2022년 대선에서 나름대로의 이러한 그 재기의 발표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략적 사고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지난 2월 달에 지금 바른미래당이 창당이 됐는데 네. 기대한 만큼의 정당 지지도가 지금 높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현실이죠. 이제 당의 예. 전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다당제를 통해서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포부를 예. 구현시키기 위해서라도
최소한도 17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한두 곳은 이겨야 되지만이 당의 존립이 결국은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오랜 기간 동안에 준비를 했고 오늘 출마 선언문 속에서 그 내용이 녹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야,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는 말씀. 네. 다만 또 절박함도 그렇습니다. 있는 거고요. 네. 자, 일단 안철수 위원장 오랫동안 준비했다고 하는 출마의 변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시민 안철수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나서기로 결심하고 맨 먼저 서울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7년 전 가을 저 안철수에게서 희망을 찾고 싶어 하셨던 그 서울 시민의 열망에도 답하지 못했던 기억 또한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죄송스러운 마음까지 되새기고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의사, 교수, IT 전문가, 경영인으로 성공한 경험을 가진 정치인입니다. 제가 가진 경험을 서울시를 바꾸는데 모두 쏟아 붓겠습니다. 자, 지금 연설 스타일이 대선 때하고 좀 달라진 거 아니에요? 뭐 약간 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예. 뭐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내용 중에 저는 이제 아까 그 김 교수님 다른 쪽으로 말씀하신 저는 또 이 부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떤 부분이요? 예. 7년 전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7년 전 가을 그때 아. 본인이 서울 시민들의 희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 말은요. 양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어찌 예. 보면 7년 전에 본인이 양보했던 것을 서울 시민들한테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제대로 서울시 시장이 될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민들의 그런 어떤 열망을 다 반영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은 그 당시에 7년 전에 본인이 양보했다는 것에 대해 서울 시민한테 다시 한번 인식을 시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본인이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라고 제시를 하면서 그런 이제 전문성이 결국 서울시를 여러 방면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자질을 가진 후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얘기하시는 것 같고 오늘 뭐 특별히 다른 후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안 하셨는데 네. 결국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연설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김문수 전 지사가 갑자기 확 올라왔어요. 거의 지금 확정적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지금 아직 뭐 확정은 안 됐지만. 뭐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 6일 정도의 공천을 확정하겠다라는 이번 주 보도를 금요일, 예. 받게 돼 있는데요. 예. 김문수 만약에 전 지사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면 두 가지 면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하나는 이번 지방선거를 이념 대결 구도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념 것을 대결 프레임으로 명쾌하게 간다.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큰 틀 속에서 보면은 결국은 야당에 있어서의 누가 더 적통성이 있느냐는 부분들을 가지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서울에서 만약에 제1야당이 3등을 한다고 한다면 네. 상당히 나름대로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홍준표 후보가 서울에서 얻은 득표율이 20.8%입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 서울 지역에서는 아무리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 뭐 보수가 괴멸됐다고 하더라도 네. 15 내지 25%의 고정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표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안철수 후보에게 앞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탕을 깔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틀 속에서 보면은 최악의 경우에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더라도 네.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안 되면 바른미래당은 결국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흡수통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를 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박빙의 승부를 가져가는 거 이것이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나름대로 전략적 선택을 통해서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이 어느 정도 숨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말씀 나오니까 야당의 적통성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되면 뭐 물론 너무 빠른 얘기긴 하지만 선거가 이제 유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혹시 안철수 위원장하고 뭐 물론 김문수 전 지사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네. 가는 과정에서 혹시
역시 단일화 과정 논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논의가 있을 가능성은 있는데 가능성 낮지만요. 네. 낮다고 저는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네. 예를 들면 김문수 전 지사가 지금 만약 자유한국당 후보가 돼서 경쟁을 하게 됐을 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사전 조사도 하겠고요. 진행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이제 여론조사도 추이도 보겠죠.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승리가 안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나 아니면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상당히 끌어올려진다고 하는 의도가 되면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일정 부분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보수적 성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1대1 구도로 만들어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자유한국당이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도 그런 방법을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그렇게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제로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선거 판세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2달 안에 새로운 어떤 뭐 이렇게 형성이 되면 구도가 형성이 되면 그 상황에서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한 사람은 스스로 사퇴를 하는 물론 그것이 두 당의 어떤 뭐랄까요? 후보 단일화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한 명이 사퇴를 하면서 밀어주는 그런 형태의 묵시적인 단일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두 가지 변수가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변수요, 두 가지. 저는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큰 변화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공동선언문에 무엇이 발표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2000년도 6.15 그리고 2002년도 14 공동선언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보수와 진보가 아주 격렬하게 충돌했거든요. 네. 특히 이제 2000년도 6.15 남북 공동성명 처음 2항이죠. 그 있었던. 남북 연합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첨예하게 부닥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자연스럽게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안보 변수가 불거져서 안보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만들어질 경우에 네. 결국은 전략적 차원에서 두 정당이 안보를 매개해서 묵힐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거라는 것은 결국 민심의 바로미터인데 네. 너무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나게 되면 저는 정치적 빗질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예. 서울 지역은 바른미래당,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으로 해서 1대1 구도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빗들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그런 들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죠. 왜냐하면 예. 부산 지역만 하더라도요. 지금 네. 이제 오거돈 전 장관하고 서병수 현 시장하고 이제 다시 격돌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제3정당 후보인 바른미래당 후보가 나와서 최소한도 일정 부분을 만약에 뺏어간다고 한다면 저는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일종의 정치적 빅딜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얘기하는 부분적 연대일 수도 있고 무시적 합의일 수도 있는 것인데요. 결국은 이제 선거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여론의 추이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흐름. 다만 홍준표 대표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타당과 비겁한 연대를 하지 않겠다고 그랬고, 그리고 안철수 지금 인재영입위원장도 자유한국당과는 경쟁하면서 싸우는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5 후보가 끝까지 결국은 완주를 했지 않았었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유권자들이 그 투표 형태가 바뀌는 겁니다. 그동안은 진영의 논리에 따라서 투표를 했었었는데 최근에 유권자들이 자신 소신에 따라서 투표하는 성향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후보 단일화를 좀 어렵게 하는 요인일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도 사실은 좀 동감하는 게 뭐 선거라는 게 뭐 정당성, 이념, 목표, 진영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가면 이기려고 하거든요. 마지막에 가서 단일화가 일어나는 이유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고요. 자, 지금 이제 민주당 쪽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3명의 후보가 일단 경선을 하는데 그렇죠. 결선 투표를 도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네. 사실은 이제 결선 투표를 안 하게 되면 박원순 현 시장이 유리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서 박영선, 우상호 두 분 중에 한 분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의 판세를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그건 100% 그렇게 될 거라고는 확정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박원순 현 시장이 만약에 1차 투표에서 50%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박영선, 우상호 두 분 중에 한 분이 마지막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90% 이상은 박영선, 우상호 의원이 한쪽으로 힘을 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과연 그러면 1차 투표에서 만약 1등으로 박원순 시장이 일정 부분 지지를 끌어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음 투표에서 그대로 갈 거냐는 좀 두고 봐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결선 투표가 도입된다고 하면 사실은 당내 기반이나 지지 기반은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인 박영선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이 더 큰 상황이고요. 대중적 지지도 입장에서나 뭐 서울 시민의 지지도 입장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좀 절대적으로 앞서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당내 지지도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에 지금의 결선 투표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막판 가서 어떤 사람이 낙선할 거다 또는 뭐 이렇게 아주 유리한 상태에서 당선이 될 거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결선 투표를 도입한 게 막판에 상당한 변수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역시 그렇게 보십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1차 투표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물론 것이지. 당연히 예, 그렇죠. 우리 뭐 정당사를 크면 뭐 큰 보면 의미가 그렇습니다. 없는 거고. 1970년에 신민당 네. 대선 후보 경선에서 1위가 김영삼, 2위가 김대중, 3위가 이철승이었었어요. 예. 그런데 결국 마지막 결선 투표에서 뒤집어진 적도 있고요. 예. 그리고 79년도 신민당 총재 전당대회 때도 1위가 이철승이고 2위가 김영삼이었지만 나중에 결선 투표에서 2위가 이긴 적이 있어요. 그렇기 실제로 때문에 있네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결선 투표에서 갖고 있는 거는 지금 민심과 당심이 지금 50%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당심에서 저는 뭐 박영선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민심에서는 이제 7년 동안 지금 이제 서울시장 선거 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앞서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결국은 1차 투표 때 압도적으로 저는 박원순 후보가 앞설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또 하나 요소는 바로 안철수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일방적으로 혹시 이렇게 되면은 그 양보 프레임에 걸려서 박원순 후보가 불리한 거 아니야? 지금 이미 이렇게 계산 그런 얘기가 나오시니까. 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작동된다고 한다면 1차 투표 때 의외로요. 네. 이 격차가 이렇게 크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저는 그는 뭐 그러네요. 장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자, 어찌됐든 이 3인 중에 누가 돼도 기본적으로 이제 초반 프레임은 안철수와의 대결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아무래도 예. 이제 지금 현재로 보면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지도나 이런 인지도 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상황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와의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3명의 민주당 후보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해서 공격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쏟아내요. 지금도 현재로 보면.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 아직 공식적으로 자유한국당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어떤 견제랄까 이런 부분이 강하게 나갈 가능성이 있고 현재로 본다면 이제 그 뭐 야권보다는 여권 유리한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네. 아까도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할 수 있거든요. 2달 동안 바람을 타고 또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누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특별히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를 하면서 그게 더 복잡한 셈법이 된 거죠. 사실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를 안 하고 다른 분이 출마했다면 이렇게까지 복잡한 세법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가 결국은 서울시장의 판세 자체를 상당히 혼전 양상으로 끌고 들어가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다고 봐요. 만약에 네. 박원순 후보가 될 거냐 아니면 그러면, 예. 박영선, 우상호 후보 중에 한 분이 될 거냐도 결국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서울은 아직 변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좀 전에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경남, 부산 지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지난 월요일에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일단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의 정권 교체를 통해서 벼랑 끝에 선 경남 지역 경제와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저는 오늘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지사 출마로 인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게 된 데 대해서는 김해 시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큰 김해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 얼굴을 보니까 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것 네, 같은 그렇습니다. 느낌이에요. 자, 아까 말씀하실 때 김태호 의원, 최고위원과 예전에 2번 격돌해서 아깝게 한 번 격돌했습니다. 한번 격돌했습니까? 아깝게 이제
그 분패했다는 건데 이번에 승산이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나왔겠죠, 그러면?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지역 민심이 네. 뭐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PK 지역에 조금만 이제 변화가 오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감지한 거가 있고요.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경우에는 안상수 전 지금 현 창원시장 그 공천을 둘러싸고 또 굉장히 또 잡음들이 많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됐을 거라고 좀 보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혹시 많은 분들이 기억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참여정부 때 네. 그 문재인 당시 그 대통령이 뭐라 하냐면 참여정부는 부산 정권이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걸 가지고 굉장히 파장이 많았었거든요. 아. 그만큼 PK 지역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지금 부산을 기점으로 한 현 정부가 네. 이 PK 지역에서의 교두보를 확보해야지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국 정당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 시작을 2016년도 부산 같은 경우는 5명의 지금 민주당 후보 국회의원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대선 때는 6.7%포인트를 이겼다. 그러니까 이 여세를 몰아서 PK 지역을 완전히 장악은 못하더라도 결국 우위를 확보하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TK 쪽으로, TK 자민련으로 몰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염두에 둬서 뭐 대통령한테 뭐 재갈 받고 하지는 않았겠으나 이심전심으로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고 그리고 독심이라고 문재인 대통령 뭐 그러잖아요, 또. 독심을 할 정도로 예. 그래서 이 PK에 대해서 갖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생각은 굉장히 견고하다. 그리고 이번이 정말 마지막에 아주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결국 이제 전략을 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도 도저히 다른 후보 가지고는 뭐 경쟁을 할 수 없다. 유일하게 경쟁할 수 있는 후보는 바로 김태호 전 최고위원인데 김태호 최고위원은 뭐 이인재 예. 뭐 전 최고위원처럼 지난 총선에 나가서 떨어진 게 아니고 스스로가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내 경선 말고는 일반 선거에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선거에 강하고 지역 조직에 강하기 때문에 결국 맞불을 놓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결국 문재인 홍준표 두 사람 간의 대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지금 형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김경수, 김태우 후보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예. 최 교수님께는 김태우 후보의 경쟁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김태우 해주셨으면 후보 좋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뭐 경남도지사도 됐던 사람이에요. 경남도지사 했죠. 김해을에서 국회의원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지지 기반은 엄청나게 많은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김태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 내에서의 지지율은 보면 상당히 공고하고 탄탄하고 오랫동안 지역에서 사람들로 지지를 받았던 분이에요. 그런 분의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경수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겨도 51대 49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도. 그만큼 쉬운 대결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김경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지지율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일정 부분 반영이 될 걸로 보는 거예요. 아무리 지방선거를 하더라도 물론 인물도 보지만 전체적으로 정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분위기라고 하면 경남 지역에서 한 번은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김경수 의원을 선택해서 내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주제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김경수 의원의 출마가 사실상 확정이 되면서 이제 해당 지역구 김해을 보궐선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노건호 씨 이름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뭐 전직 대통령의 자제분들 얘기가 나옵니다. 노건호 네. 씨도 나오고 김현철 씨 얘기도 나오고 예. 그래서 뭐 어떠한 이런 말까지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 김경수 의원이 나가면 그 자리를 예를 들어서 지금 노건호 씨한테 양보한다. 그런 시나리오 속에서 김경수 의원이 나간다는 그거는 뭐 추론에 불과하지만은 예. 그렇게 해석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론적으로 거죠. 그렇게 되네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예.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하튼 간에 뭐 제가 알기로는 노건호 씨는 그동안 많은 부분 그 장소에서 자기는 정치를 아직까지는 할 생각이 없다라는 걸 피력을 많이 했는데요. 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김영삼 전 대통령 자제분 김현철 씨가 그쪽에 나갈 가능성은 저는 오히려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원래 정치적인 생각이 굉장히 강했지 강하고 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네. 뭐 문재인 후보를 아주 굉장히 많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차원에서 봤을 때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지금 노건호 씨 같은 경우는 좀 아닌 것 같고 김현철 네. 씨 같은 경우는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네. 그 나머지 한 분 그 김홍업 김홍걸 씨. 네. 네, 김홍걸 예,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분은. 네. 왜냐하면 이분이 요즘 보면 정치적으로 발언도 많이 하시고 또 현재 네. 민화협의 의장을 맡고 있고요. 네. 또 지역 자체가 전남, 영암, 무안, 신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신안 지역은 사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제 지역이 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은 저는 이제 뭐 세 분 중에 또 하나 꼽으라면 김홍걸 씨가 출마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당선 가능성은 높아요. 만약에 출마하게 되면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분도 출마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그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는데 자, 그렇다면 제가 당 지도부라 그러면 전략 공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전략 공천은 이른바 이꼬로 낙하산 공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재보궐선거기 때문에 네. 재보궐선거에는 과거에도 보면은 전략공천의 전통들이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일반 선거일 경우는 그런 경우는 굉장한 후폭풍이 있겠지만은 네. 전략공천이라는 거 제도를 도입한 것 자체도 재보궐선거라든지 특정한 지역에 꼭 당선을 시켜야겠다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열세인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전략공천을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일부 나름대로 비판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번엔 또 지방선거와 같이 하기 때문에 네. 그 지역을 경선이라든지 공천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또 선거가 또 7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요. 저건 모든 정당들이 다 전략공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은 부산시장 선거 서병수 현 시장 그리고 오거돈 전 장관 뭐 얘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영준 명지대 교수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하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